자, 바로 만나보도록 네. 하죠.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코스닥이 2%, 코스피는 뭐 2차전 지주들이 외국인이 다 던져서 네. 너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인 시장부터 좀 정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댓글 좀 많이 보세요? 아니요, 뭐 특별하게 댓글을 많이 의식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보시죠. 진행하실 때. 진행하는 거는 이제 어때요? 조금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뭐 네, 혹시 실수했을까 네. 걱정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근데 이제 많이 좋잖아요.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뭐 부족하죠. 뭐 저희가 전문 MC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응원들을 대부분 해주셔서 맞아요. 되게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선풀이 많잖아요. 네, 선풀. 선풀이 아, 많죠. 선풀이? 예, 선풀이 아. 많죠. 네.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저도 처음엔 선풀이 많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시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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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시장 한번 가볼까요?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네. 이 코스피는 그 시초가 부분은 한 6포인트 정도 그 상승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소 좀 주말에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견조하게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를 역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수를 하면서 일단 대응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3월 하락하면서 1,385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나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다시 커지면서 이제 코스피 마이너스로 바로 전환이 됐고요. 금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통화 스와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막판에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좀 이렇게 전환을 좀 시켜놓은 느낌이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단독으로 한국과 미국만 이렇게 스와프를 해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좀 높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전 중에 본다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다소 강세였습니다.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좀 쏠리면서 이 강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냈는데 그걸 따지다 보면 삼성전자 강세를 빼고 나면 지수 하락에 대한 체감은 더 좀 컸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전기가스, 비금속 광물 등 인플레이션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섹터 중심으로 좀 좋았고요. 운수창고나 철강, 금속, 건설, 기계 등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은 증시 하락을 견인했다 볼 수 있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기관 코스피가 제한적 순매도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뭐 금융투자나 연기금 등은 그때까지도 순매수가 유지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져본다면 주가지수 선물 조정세의 영향을 시장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하락도 코스피에 뭐 굉장히 좀 큰 폭의 뭐 어떤 마이너스권으로 영향을 줬다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화학 매수 그리고 그 외 업종은 대부분 매도했고 기관은 코스피는 중립 그리고 코스닥은 매수세 이렇게 대응을 장중해 보였습니다. 오전까지 특이했던 것은 연기금의 잠정 집계상 삼성전자 매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매도인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느낌이었고요. 단기 차익 실현인데 5%는 빠집니까? 뭐 LG에너지솔루션을 연기금만 판 건 아니겠죠. 네. 다른 쪽도 같이 팔았고요. 대부분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는 오늘 낙폭이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그래도 최근에 지난주부터 연속적으로 좀 사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네. 수급상으로는 좀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수 방어를 좀 하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만 사실 오늘은 좀 역부족이었죠. 네. 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는 가운데 1% 하락을 보였는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주말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일단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했습니다만 지수가 중요한 뭐 지표인 코스피 기준 2,380을 지키는 듯 했지만 장중에 원달러 환율 상승 전환과 미국 시간의 선물 하락 반전으로 코스피도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좀 영향을 줬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 중국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뭐 전례 없는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만을 방어할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이 기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만 이슈에 대해서 다소 전략적 모호성 이에 대한 뭐 기조가 있었거든요. 네. 이도 저도 아니고 분명하게 막히지 않으면서 중국과 여러 가지 선을 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같은 그 발언은 대부분 좀 선을 넘었다라고 좀 표시를 할 정도로 네. 이 선거를 앞두고 약간 좀 이렇게 공격적인 강경하게. 코멘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위안화 약세가 심화가 재개됐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현선물 순매도가 확대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시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에 1,383.5원까지 하락세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재차 달러 위안화가 7위안을 상회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상승세를 재개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 초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장막판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 전환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들은 코스피 5억 정도 순매도로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코스닥은 511억 정도 매도였고 지금 선물 지수도 지금 3,414억 정도 매도인데 선물은 장중에 매도했던 규모로 본다면 한 절반 가까이 줄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살짝 돌리긴 했습니다만 시장을 뭐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하루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업종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야, 그나저나 진짜 LG엔솔이 5% 넘게 빠진 게 최근에는 별로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그동안 좀 많이 올랐어요, 또. LG엔솔이. 네, 여기 추세적으로 지금 7월부터 보면은 주가가 35만 원에서 지난 주말 기준으로 51만 6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오늘 좀 장대 음봉이 나와서 그 특별한 뭐 이슈가 없었다는 거죠? 네, 뭐 수급상.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쭉 올라갈 때 뭐 갑자기 어떤 날 5%씩 막 이렇게 올랐으면 뭐 5% 빠지는 날도 뭐 그렇겠거니 하는데 뭐 천천히 오르다가 갑자기 한 5.6%뭐 이렇게 빠지면 뭐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보통 그쵸. 개인 투자자들은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알 수 이제 없는. LG엔솔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네.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LNX. 4%씩 빠졌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좀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차익 실현. 네, 그렇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 3분기 실적은 좋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CATL 그러니까 중국의 CATL 대비해서 EV EBITDA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주가 수준이 간다면은 거기에서는 목에 찼다라고 평가들 많이 합니다. 네. 영업이익률의 차이 때문에 다소 이제 CATL 대비 어느 정도 할인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임계치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정세가 나온 것으로 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좋았던 업종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오늘 보니까 엔터주들이 좀 선방을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하이브도 주가가 좀 꽤 올랐던 네. 모습인데요. 뭐 역시 이제 BTS 관련된 그게 뭐라 그럴까요? 뭐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여론이. 여론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좀 군 면제 관련된 뭐 아니면 대체 복무 관련된 좀 긍정적인 어떤 뭐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뭐 그것만 가지고 뭐 BTS 관련된 사태가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뭐 확 변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그 뉴스도 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는 있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하이브의 걸그룹인 우리가 이제 뉴진스도 있지만은 원래 그 전에 르세라핌이라는 그 걸그룹이 먼저 데뷔했죠.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컴백 관련된 이슈. 다음 달 17일 오후 6시에 미니 앨범 2집 안티베지라는 그 곡으로 컴백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최근에 BTS 활동 중단 때문에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인 데뷔나 안정적인 팬덤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분석도 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BTS의 여러 가지 뭐 그 뭐라 그럴까 무게감 그걸 생각한다면은 뭐 르세라핌이나 뭐 뉴진스를 뭐 다 메이크업을 하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뉴진스도 어느 정도 데뷔가 좀 성공적으로 됐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새로운 어떤 레이블 산하의 신인 데뷔가 안정적으로 이익 기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YG엔터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 정규 2집 타이틀곡 셧다운이 이제 스포티파이 데일리 탑송 글로벌 1위 차트에 올랐다 소식도 이제 엔터 전반에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갔던 이야기로 될 수 있겠고요. 이미 이제 핑크 베놈을 통해서 동일 차트 1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앨범의 본 피크를 통해서 애플뮤직 앨범 차트에서 64개국 1위에 이제 이미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라는 노래도 이제 2집 타이틀곡인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 차트 1위에 올랐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펀더멘털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8월에 K-팝 음반 판매량이 701만 장 기록하면서 전년비 24% 증가한 것을 보입니다. 그 분기별 월별 음반 판매량 전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게 좀 눈에 보이는 게 제일 편한데요. 8월달 음반 판매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701만 장 전년비 24% 기록했는데 다소 약간 성장세 그러니까 증가율이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빅4 기획사 보이그룹 컨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걸그룹 위상 강화라
스타라든지 탑티어 스타들의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보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구보라는 것은 이제 신보 발매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앨범이 다시 팔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티스트별로는 카카오 소속의 아이브가 114만 장으로 8월에 1위를 기록했는데 아이브의 그 장원영 씨가 상당히 지금 핫하시죠. 예쁘죠. 네, 핫합니다. 지금 거의 광고계에도 거의 섭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석을 위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장원영 씨. 네. 네. 그 노래가 이제 After Like라는 노래인데 상당히 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위는 트와이스가 101만 장, 그리고 더 보이즈가 59만 장, 뉴진스가 53만 장 뒤를 이었고요. 기획사별로는 카카오가 179만 장, JYP가 153만 장, 하이브가 145만 장, SM이 61만 장 순으로 나타났고요. 카카오 소속이 아이브 말고 또 있나 보죠? 뭐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편입을 많이 했죠.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카카오- 윤종 누구죠? 유희열 씨 쪽이랑 같이 안테나 지분, 뮤직? 네, 지분이 같이 연결돼 거기 소속이 있잖아요. 또 다 음. 카카오로 편입이 그래서 되니까. 유재석 씨 뭐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좀 있었죠. 아, 그래요? 지분 구조 관련해서. 네. 어.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이그룹이 조금 뜸한 공백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걸그룹들이 약진을 많이 하고 있고 음흠. 2022년 1월에서 8월 누적 음반 판매량도 5,556만 장, 전년 동기 대비 40.6%나 초고 성장을 좀 하고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음반 판매량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기획사별 분기별 공연 모객수 관련 부분인데요. 이 표도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전망치를 갖고 왔는데 대부분 보면 JYP가 많이 이제 올라온 부분도 보이고 그다음에 YG도 이제 블랙핑크 때문에 아마 올라온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획사별 공연 모객수가 전망이 되는데 8월에 K-팝 공연 모객수는 63만 명 기록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월병 최대치가 6월에 52만 명인데 이걸 이제 경신한 것이죠. 그래서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156만 명, 코로나 이후에 최대 분기 모객 경신도 됐고요. 3분기는 JYP가 41만 명, SM이 36만 명, 그다음에 하이브 31만 명, 카카오 7만 명 등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기획사별 분기별 모객 공연 모객수 전망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분기 음반 판매량이 2,700만 장 이상으로 전년비 55% 초고 성장으로 이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음반 판매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 이런 것들을 잘 안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반 판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 아티스트별로는 3분기에서 세븐틴, 블랙핑크, NCT가 각각 230만 장에서 250만 장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선두권에 있고 그 뒤로 해서 에스파, 엔하이픈, BTS 여기가 이제 170에서 180만 장대. 그다음에 트와이스, 아이브, 있지가 각각 100에서 120만 장씩 판매량이 앨범 되니까 우리가 보통 스트리밍을 많이 할 거다 생각을 하지만 이 CD나 음반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팬심이죠, 팬심이요. 팬심. 네. 그럴 수도 있고요. CD를 또 패키지에서 여러 개를 판매하거나 안에 이제 기존에 살 수 없는 포토카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네. CD를 사야 뭐 팬미팅에 예, 갈 수 뭔가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뭐 어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거기에 뭐 번호가 있어갖고 네. 팬미팅이나 뭔가를 할 수 QR 있는 코드 예, 이런 거. 코드 같은 게 있어서 막 그걸 좀 유도하는 식으로 그쵸. 마케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아마 굉장히 또 요즘 핫하신 모양입니다. 왜요? 아니 그 장원영 씨 얘기 저희가 좀 했잖아요. 네. 왜 안유진 빼냐고. 아. 네, 굉장히 안유진 씨가 요즘 또 핫한 모양입니다. 네. 빼지 않겠습니다. 누굴 뺍니까 우리가? 안유진 씨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음식료 업종도 가격 인상 모멘텀이 또 있는 거죠. 네, 역시 이제 뭐 인플레 시대에 이제 가격 전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네. 섹터의 어떤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뭐 라면 가격도 올리고요. 뭐 최근에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HMR이나 그다음에 포장김치, 장류, 그다음에 오리온도 초코파이 가격을 또 올리고요. 이건 좀 쇼킹했습니다. 되게 좀 올리지 않을 걸로 생각했지만 일단 올렸고 포카칩 이런 쪽도 이제 줄줄이 식료품 가격 인상이 됐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가격이 오른 것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정부가 이 음식료 업종 관련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제재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담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이야기가 조금 흘러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를 음식료 업종들이 가격을 좀 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오뚜기도 다음 달 10일부터 라면류 출고가 기존 제품 가격을 평균 11% 이상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가에 대한 가격 전가를 충분히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오늘 주가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19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하면 이제 다 이제 살처분을 해야 그쵸.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대주산업이나 이지바이오,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도 네. 뭐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이제 같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뭐 과자, 뭐 라면 이런 게 다 많이 오르는데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주요 곡물가 동향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지난 3월에 막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올해 한 번 더 이제 위쪽 뭐랄까 위쪽에 상황을 치고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8월 접어들면서 다소 조금 이제 일부 옥수수라든지 소맥 같은 경우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 스팟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요. 네. 수입 물가는 한 3개월 정도 뒤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최소한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분기 들어부터 조금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곡물 가격이 빠진 부분들이 이 원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는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린 음식료 업종들이 곡물가가 하락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3분기까지는 곡물 투입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업체가 좀 제한적일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종목은 CJ제일제당, 농심, 롯데칠성 이 세 종목 정도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원가에 대한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 하향 조정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음식료 업종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실적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 한번 볼까요? 네, 언론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방한 중인 라잔수 중국 전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없습니다. 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지수인데 아무튼 공식적인 초청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온 상태이고요. 예, 그것만 갖고 사실 이야기는 좀 힘들고 이 교보증권이 오늘 이제 리포트가 하나 냈습니다만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중국향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니까 다소 좀 화장품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분석 자료를 냈고요. 예, 지금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 순위가 쭉 나오는데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수출액을 보면 우리나라가 3위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이후로 보면은 수출액 본다면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고는 있거든요. 프랑스가 역시 이제 제일 잘하고 있고 미국 제품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위 한국 정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좀 힘들긴 한데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볼 수도 있는 그건 거거든요. 뭐 긍정적인 거네, 그죠? 중국 네, 한쪽에 너무 이렇게 몰려 있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좀 수출도 다변화되고 맞습니다. 그럼 네. 뭐 좀 안정적으로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는 있겠네요. 네, 이제 뭐 성장률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년간 연평균 6.5% 성장했는데요. 미국이 0.1% 성장했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16.7% 고성장했으니까 그게 이제 5년 평균이니까 앞단에 조금 많이 성장을 했겠죠. 최근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성장을 본다면은 1, 2위 국가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성장을 많이 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에 KBT 투자의 키워드가 색조와 일본 쪽에 좀 중점을 이제 방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세계 3위이자 아시아 2위 시장이 이제 일본 시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본에서 브랜드 파워를 갖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지금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은 중국의 화장품 수입국 순위가 보이는데요. 한국이 2위에서 1위로 올랐다가 최근에 3위로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쭉쭉쭉 올라오는 게 이제 일본 제품이나 프랑스 제품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 일본 제품이나 프랑스 제품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한국이 점유율이 좀 중국 쪽에서 많이 뺏겼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소득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저거는. 뭐 예, 더 브랜드가 고가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의 브랜드력이 약간 좀 애매해지는 네네.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 화장품
수출입국 순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한국 쪽이 일본에서 한국이 3위 정도로 있다가 2위로 올라오고 1위로 치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꽤 잘 팔린다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뭐 일본 제품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제품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일본 쪽에서 많이 갖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밑으로 쭉 길게 오른쪽으로 길게 되는 것을 보시면 화장품 그 경쟁사들의 피어 그룹 밸류에이션 요약인데 로레알이 지금 한 31배 정도 PER, 에스티로더가 32배, 시세이드가 63배, 이야. 고세가 50배 정도 받고 있는데 고세는 뭐예요? 고세 잘 아, 모르겠는데. 고세 또 까먹으셨네. 일본 브랜드 같은데요. 아, 고세? 우리 저 여앵커가 모르시면 뭐 그렇게 유명한 거 네. 아닌 걸로 가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안 쓴다고 볼 수 네, 있겠죠. 예. 고세. 근데 이렇게 이제 고밸류를 받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이 17.9배, 그리고 아모리퍼시픽이 40배 정도, 클리오가 15.7배,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이 8.5배. 그 우리나라예요,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상장사입니다. 근데 이쪽도 색조 중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아이패밀리 SC가 급등각을 보였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평가를 아이패밀리?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어도 오늘 뭐 한 굉장히 좀 높게 올랐죠.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담 글로벌 이 회사도 지금 이제 관련된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오늘 20%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나, 뭐 이츠안볼, 에이블스앤시,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인데 일부 지금 그 미샤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뭐 매각설도 이슈도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지금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은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 수 있는 근거를 보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화장품 지수 관련된 12개월 포워드 PER 추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2년부터 쭉 나열했을 때 한 15배 조금 위 이 정도가 거의 바닥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5년, 16년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한 40배 정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져서 거의 12년, 13년도 저점 갔던 그 정도까지 빠져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수출의 규모나 그다음에 일본 시장 점유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그 점유율이나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라면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교보증권 리포트가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이 좀 급등각을 나왔고 네.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마스크 벗는 게 두렵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마스크를 안 끼기 되게 편하셨잖아요. 여성분들은 눈만 이렇게 보이시면 되니까. 저는 되게 좀- 달라요. 아, 저는 다르세요? 메이크업을 항상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에 항상 묻어나서 너무 답답했는데 불편하실 빨리 수도 벗었으면 있겠죠. 좋겠어요 정말. 근데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조금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좀 눈 화장만 하면 되니까. 네, 눈썹만 또 더 이제 강조하면 되고 하니까 그러신데요. 아, 그건 아닌 모양이죠. 아, 우리 여자도 아닌데 괜히 아는 척했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네. 묻어나지 않는 화장품을 씁니다. 그래서 아, 한동안 뭐 쿠션이나 이런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이 덜 묻어나는 그런 화장품이 굉장히 또 그렇죠. 인기를 많이 네, 받았어요. 유행했었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잘 안 묻는 게 유행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눈썹에 대해서 더 강조도 하고 그다음에 컨택트 렌즈도 좀 강조도 많이 하죠. 예, 그러면서 너무 잘하셔 이런 서클렌즈 쪽으로. 같은 거. 네, 그러면서 아. 이제 약간 이미지를 이제 네, 마스크는 눈에. 안을 네. 가리고 이제 보이는 쪽에 강조를 네, 많이 네. 하시는 쪽이 많은데 많이들 속았죠 거기에. 속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기꾼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였어요. 근데 네. 그거는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동일합니다. 여성분들도 많이 속고. 네,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서로 속고 때문에 속이는 그런데요. 사회. 이게 보면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우리는 뭔가 자신 머릿속에 그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일단 맞추는 상상하죠. 네, 그걸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눈, 코 정도만 딱 보고 아 이분 이렇게 생겼겠지라고 이제 해놨는데 네. 대체로 그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또 판단할 수 예. 있을까요? 일단 외모밖에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화장품주는 기대가 된다. 네, 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뭐 굉장히 강한 원료 모습을 관련해서는 보였다. 어떻습니까? 원료. 원료요? 화장품 원료. 화장품 원료. 예, 원료. 이런 화장품 쪽이 다 좋으면 사실 그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원료. 뼈 아픈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래요? 종목이 어떤 원료? 종목인데? 지금 이제 1,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길 바랬는데 1,000원 밑으로 떨어졌네요. 아 제가 그렇습니까? 김프로님한테 이제 오픈을 하나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뭔데요? 방송 중에? 예, 뭐 종목명은 밝힐 수는 없고요. 이제 화장품 원재료 중에서
진주가 특화돼 있고요. 펄 이제, 들어가나요? 예. 그리고 펄 에스티로더 제품이겠네요. 쪽에 네. 이렇게 납품을 하는 정말 큰 예, 중국 기업이기는 합니다. 아, 중국 제가 기업인가요? 한 5년 전부터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진주를 만드는 진주를 진주 이렇게 원료. 그 보면 여성 화장품에 그 화이트닝 효과로 네. 되게 유명한 게 진주 성분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음. 인지 조화 측면에서 투자를 했지만 거의 화장품 얘기 하셔가지고 네. 봤는데 근데 이제 뭐 주가가 안 일단 좋네요. 중국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근데 좀 유럽에 예. 수출을 합니다. 뭐 아 중국 네. 진주 펄어비스인가요? 아닙니다. 펄어비스는 펄어비스 게임입니다. 게임 네. 댓글이 올라와서 네. 아, 미안합니다. 펄어비스. 네. 많이 빠졌죠, 어쨌든 펄어비스. 예, 네. 여러분 잘 가려서 웃을 일이 아닌데요. 화장품주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 섹터 갈게요. 네. 네, 뭐 더욱서 이제 여행 면세점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노선 배분 신청서를 배포했다. 이게 네. 이제 기존에 7개 항공사가 중국 본토 도착 기준 주 15회 운항하던 것을 그 노선을 17회 추가해 총 32회 운항하는 것. 그러니까 뭐 더블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많이 모자라긴 합니다만 아무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그 일본 쪽이 이제 열리고 그다음에 중국 쪽의 노선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한국과 중국으로 오가는 비행 횟수가 총 64회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중국 노선, 일본 노선, 뭐 동남아도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여행업체들의 매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행사들이 좀 대부분 좋았고 일부 이제 중소 면세점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가가 또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뭐 주말에 또 좀 쉬면서 TV 보니까 유럽 그 8박 10일 여행 이게 그러셨군요.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한 3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90? 엄청 올라간 거 아니에요? 390?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유럽 9일 10일 동안 갔다 보통 오는데. 200만 원대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리를 10일 가거나 뭐 네. 4성급 뭐 남부 뭐 이렇게 이태리 남부 지원 되게 좋잖아요. 그쪽으로 10일 전체 10일 가거나 스위스 뭐 이태리 뭐 어디를 겪어서 뭐 한 세 군데 그 세 개국을 다시 돌거나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뭐 기간에 따라 350에서 뭐 아주 제일 높은 가격이 한 39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러냐면 제가 한 5월 달 정도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직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왕복 항공권만 300만 원인가. 1인당? 예, 그냥 1인당. 이코노미.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네네. 그때보다는 이제 항공료가 조금 많이 저렴해지. 빠졌겠지만 그래도 유럽을 10일 정도 가고 밥 다 주고 뭐 어디 가고 뭐 선택사항 많이 없고 포함 다 돼 있으면 네. 300만 원대 중후반 정도면 10일 정도 뭐 갈 수 있겠다 느낌은 들 정도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 쪽에 약간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당장은 이제 실적이 안 나오겠죠. 여행사들이. 그런데 이제 하반기 이후에 기대감인데 이렇게 하다가 또 만약에 실적이 좀 올라오고 주가가 올라오면 또 뭐 증자 관련된 이슈가 생긴다든지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워낙 그 대규모로 적자를 계속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 여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펀더멘탈을 본다면 조금 큰 종목 가운데서는 제가 보기에도 뭐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수 소비를 본다면은 신세계 이런 종목들 그래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고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게 뭐 다 소비 관련해서 뭔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의류 관련해서 OEM 업체들. 네, 지난번에도 OEM 관련된 업체들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매출은 달러로 인식하고요. 그러니까 환율 상승 수혜를 받는 거고 인건비, 비용 따는 임금은 현지 통화를 주고 그다음에 판관비도 원화로 주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표를 보여주시면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이게 상반기 업체별 환율 수혜 정리인데 작년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환율 증감률이 10.3% 증가했는데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단이 상당히 높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업무역의 영업이익단은 이 환율 증감에 따라서 영업이익단이 139%나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세실업은 73.5%, 화성엔터프라이즈가 42.7%니까 상당히 환율 효과를 잘 받는다 볼 수 있겠죠.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자료이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이게 하반기에 이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러면 수요가 없을 텐데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소매 의류 재고를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판매액 대비 재고율 평균이 2.49 정도로 2010년 이후에 한 12년 동안 평균이 2.4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액 대비 재고율 평균이 2.49인데 2021년 6월에 1.76을 저점으로 찍었고 22년 6월에 2.22를 기록했고요. 최근 들어서 재고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 대비로도 아직은 낮은 수준에
판매액 대비 재고율이 상당히 아직은 좀 낮은 수준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시 재고를 축적하는 수요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상적인 발주 환경은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는 조금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내년 1분기까지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연말 뭐 예를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럴 때 의류 재고 엄청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사야죠. 세일. 예, 올해 아마 4분기가 기회일 것 같아요. 막 해외 사야죠. 쪽에 어떤 의류를 사시려면 근데 하면 환율이 워낙에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요즘에 있는데. 직구 사이트에서 보통 한 20% 정도 할인 쿠폰을 되게 많이 보내오더라고요. 너네 나라 이제 우리나라 통화로 우리는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또 환율 쿠폰. 어려우니까 조금 네. 싸게 줄게 사라. 네, 네. 20% 정도 절감해 줄게. 20% 절감해줘도 옛날 가격. 그렇죠. 그들은 그 돈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좀 연말에 역대급 세일이 될 것 같은데 재고떨이를 올해 안에 거의 끝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분기까지 정도면은 뭐 재고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거, 내년 정도에는 낮아질 걸로 보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부분인데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OEM 기업들의 수주가 조금 부진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6개월간의 재고 조정을 지나면은 내년 1분기 저점, 2분기부터 수주 개선 이렇게 가는 흐름이라서 주가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일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룰루레몬 같은 경우 이런 쪽은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관련된 벤더들은 상당히 괜찮다. 침체 피해를 다소 좀 피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근데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과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좀 괴리가 아직 큽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글로벌 피어와 벌어진 밸류에이션인데요. 이게 그 대신증권에서 나온 것을 좀 제가 솔팅해 왔는데 네. 최근에 대만 업체 같은 경우는 OEM 기업들이 PE가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빠져가지고 11배에서 15배까지 거의 절반 정도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속적인 달러 초강세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대만 피어 그룹들의 주가가 먼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PE 기준 15배에서 20배 정도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의 OEM 의류들은 4배에서 5배 수준입니다. 주가들이. 그러니까 대만 피어 그룹들 대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기 반등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 배수가 작은 게 뭐 기업 입장에서 왜 이렇게 가치를 안 챙겨주나 뭐 이런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니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기업들이 좀 반성할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저평가 밸류가 싸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네. 계속적으로 싼 밸류를 받는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업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싸긴 싸지만 이제 못 올라가겠죠. 업황이 그다음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은. 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근데 워낙 지금 뭐 대만 업체하고 한국 의류 업체들의 OEM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뭐 글로벌 경쟁력에서 한국 업체가 의류 OEM에서 뭐 대만 업체에 그렇게 뒤처진다 보기엔 좀 예를 들어서 뭐 IT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인 차이 때문에 밸류에이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는 있겠지만 의류 OEM 쪽에서 이렇게까지 밸류가 벌어질 이유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반등을 줘도 사실은 별로 할 말은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저 부장님께서 이제 그날 좀 관심을 받았던 움직임이 좀 위로 있었던 이런 업종들을 이제 소개를 많이 좀 해주시는데 이게 많이 빠진 날 이게 또 꾸역꾸역 이렇게 다 어떻게든 찾아서 그 올라간 것들만 소개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떨어진 애들 소개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떨어진 네. 업종을 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 역시 이제 물류 해운 쪽인데요. 네. 그 뭐 그냥 딱 보여주시면은 그 상하이 컨테이너 관련된 뭐 SCFI라고 하죠. 네. 이게 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전주 대비 그 9.74% 그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2,312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14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근데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300포인트까지 하락한 것은 2000년 12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여기 상하이 저쪽이 이제 뭐 네. 락다운하고 봉쇄하고 이런 영향으로 저렇게 된 건가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해상 운임이 정상화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중간에 보시면은 2022년 초 21년 말 이 정도에는 거의 5,000포인트가 넘었었거든요. 이게 2,300도 깨고 내려왔으니까
거의 2,300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엄청나게 뭐 빠진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물류 관련된 뭐 그 일부 해운업 정도는 피크아웃 아니다 이렇게 뭐 리포트도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가 싸다, 뭐 실적 대비 너무 싸고 밸류가 저평가고 피크아웃 아니다 했지만 네. 결국 이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흥화해운이나 뭐 HMM, 페노션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았고 태웅 로지스나 뭐 KCTC 이런 종합 물류 관련된 회사들도 좋지 못했고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던 현대 글로비스도 오늘 일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저 태웅로직스가 이 물류 이쪽 업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갖고 계신가 아니 봅니다. 저희 복주식으로 아마 나눠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가 아마 태웅로직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7개 회사 중에 저희 복주식 언제 나눠드렸죠? 저희가 한 달 좀 더 됐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이벤트로 우리 신청하신 분들께 한 주씩 이렇게 7개 기업의 주식을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랐었나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뭐 12상곡선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섹터 볼까요? 네, 갑자기. 뭐 철강주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도 오늘 좀 좋지 못했는데 역시 네. 뭐 철강업계 태풍 흰남노 피해까지 입으면서 이제 실적이 부진할 거다 보는 건데 환율 급등 때문에 원자재 수입 비용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좀 3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뭐 지금 FOM 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해 동기보다 거의 49.4%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대제철의 영업이익도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동국제강도 45.8% 예, 급감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는데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삼성증권이 커버리지 리포트를 냈는데 참 약간 한번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보면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포스코 포항공장 침수 피해 때문에 단기적으로 락바텀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나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이렇게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포스코홀딩스의 락바텀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 0.3배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회사의 계획대로 연말까지 생산 정상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4개월간의 제품 생산 차질이 약 250만 톤 발생이 가정되고 기존의 포항 공장 완제품 재고의 절반 가량을 스크랩 처리하면서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1차 복구 비용 1,400억 반영을 한다고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 15% 감소한 6조 2천억으로 예상되는데 이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포스코홀딩스의 ROE 추정치가 기존 6.5%에서 5.2%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렇게 보면 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폭의 이익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절대적인 ROE 수준은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경험했던 과거에 언제냐면 2015년과 20년 정도인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ROE가 1.5 그리고 20년도에는 ROE가 3.7이거든요. 네. 근데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걸 반영을 하더라도 15년과 20년도 그때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15년 같은 경우는 PB 저점이 0.33배 그리고 2020년 PB 저점이 0.27배 정도 기록했던 역사적 최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괜찮은 지금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PBR 0.3배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PBR이 포스코홀딩스가 0.35배 정도로 거래되니까 생각보다 지금 하방 경직성이 좀 높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이제 커버리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길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조금 빠지면은 좀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논리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플러스로 마무리됐거든요. 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뭐 리포트가 설득력이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워낙에 빠져 있어서 올해 거의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그런가요? 다시 또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여기가 2024년도부터는 리튬 사업 관련된 신사업을 또 또 하잖아요. 2차 전지부터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2024년부터는 리튬 사업 실적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2024년이요. 예, 예. 그러니까 1, 2년 남은 거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은 뭐 나머지 뭐 프리미엄을 꼭 안 준다 하더라도 조금 뭐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좀 좋은 얘기 있는 건가요? 네, 그냥 혁신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나왔는데요. 뭐 표를 띄워주시면 작아서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가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부분 그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게 보니까 지금 완전 자율주행 레벨 4까지 승용차 출시가
27년으로 돼 있고 25년도까지는 레벨 4의 버스나 셔틀 등도 출시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계획인데 이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안을 놨고요. 그다음에 UAM 같은 경우도 2023년에 법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 최초 상용 서비스 출시가 25년 UAM을 한다. 날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 비싸겠죠? 비싸겠죠. 예. UAM 네. 네, 비싸죠. 비싸겠죠. 뭐. 네, 타보시게. 싸면 한번 타보려고. 어느 정도면 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여의도다. 얼마? 한 5만 원? 5만 원? 네. 왜냐 수상 택시가 조금 비쌌었잖아요. 5만. 근데 이제 길 막힐 때 타봤어요? 네, 수상 전 택시? 수상 택시가 막 나왔을 때 제가 네. 이제 그걸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아, 해가지고 근데 또 저는 되게 재밌게 탔는데 어. 실질적으로 사실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네.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예를 들면 잠실에서 여의도 오는 것도 멀긴 멀지만 잠실에서 또 그 택시 수상 택시 타려면 타러 또 어디 막 가는 그러니까 이거랑 그 주변에 살지 그죠? 않고서는 사실 쉽지가 않죠. 않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죠. UAM. 근데 제가 보기에는 5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근데 진짜 막히는데 생방송 30분 남고 그러면은 탈만하죠. 그냥 뭐 그럴 수는 그렇죠. 있겠네요. 예. 아니면 뭐 퀵을 이용하셔도 되고. 오토바이요? 예. 아 저 한 번 딱 네. 두세 번 해봤는데 네. 아 무섭죠. 진짜 무서워요. 목숨을 내놓고 타는 거잖아요. 난 그래도 맨 처음에 이제 한 어디야 그 강남 아마 신사동쯤에서 네. 홍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네. 한 20몇 분, 그게 가능해요? 맥스 30분이라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면 조금 서둘러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탔거든요. 뒤에 딱 잡고 한 13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저 기사님 이렇게까지 달리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는데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와, 나 정말 그 노들길 막 이렇게 쏘시는데 네. 너무 겁나갖고 다시는 큰일 내가 나죠. 예. 이제 어떤 뭐 자율주행 관련 쪽은 아직은 개념상의 그쵸. 뭐 이슈이기 때문에 주식을 따라가기는 조금 네.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도 네. 있고요. 방향은 맞긴 맞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수상택시 일단 실패했잖아요. 네. 시장이. 근데 UAM도 과연 이제 뭐 타는 분은 타시겠죠. 근데 얼마나 그게 보편화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네. 있겠네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게 바지가 축축해져갖고 와 저는 정말 네. 저는 이제 땀으로. 바이킹도 잘 못하거든요. 네. 정말 그 오토바이는 아.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물류나 이런 약간 버스 이런 거는 정말 자율주행으로 해서 아무것도 이제 운전하는 분이 없어도 이게 뭔가 자동으로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런 것들은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도심의 강변북로 이런 쪽에도 버스 전용 차로를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나타난다면 일반 승용차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드네요. 그 전용차로 해놓고 거기 앞차와의 거리 정도 그쵸, 그쵸. 유지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라면. 네. 그렇긴 한데 또 불만들이 또 있겠죠. 뭐 그냥 또 막히는데 뭐 거기를 또 전용 도로를 하나를 빼버리면 다른 또 운전자들은 또 막힌다는 불만이 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모두를 그 만족시킬 생각도 좀 수는 있을 없는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또 사고가 한번 나면 또 되게 위축되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아무도 모를 것 같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음. 자, 어떻게 네. 여기 댓글도 정말 참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주식은 쌀 때 사야 된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뭐 네, 볼까요? 뭐 딴 것보다도요. 네. 뭐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네. 관련된 쪽도 오늘 좀 중요하게 있는데 표를 먼저 띄워주시죠. 네네. 4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라고 관련해서 로봇이 관련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뭐 3분기, 하반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11월 그다음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에 관련된 표인데 이게 사실은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정부의 로봇 지능책 관련된 정책이 발표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ETF가 또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수급적으로 어쨌든 관련된 종목을 좀 채워야 되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자산운용이 이제 4분기에 뭐 로봇 관련된 ETF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로봇 관련된 ETF지만은 90% 이상이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고 나머지 10% 중에 이제 일부 종목들 1%씩 담는다고 하니까 예전에 좀 이게 무늬만 그 로봇 관련 ETF가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수급적으로는 좀 다른
운용사들도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점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제임스 힙을 12월 출시가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입는 그 보행 보조기구였잖아요. 너무 그게 이제 도움되겠네요. 12월 출시 유력하다 보는데 관련주로서는 인탑스라는 종목이 되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네. 그 부품을 이제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인탑스가 좀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나 에브리봇, 로보티즈, 로보로보, 유진 로봇 등이 좀 부각이 됐는데 표를 보여주시면 지금 KB증권에서 태조 이방원 이후에 하반기에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테마라 그럴까요?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로봇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리포트를 낸 게 있더라고요. 이 보니까 로봇 채택률을 보면은 사실은 그 로봇 채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 쪽으로 로봇 도입 수요가 증가할 거로 보는데 한국이 의외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된 세계화에서 지금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멕시코 이 중심으로 로봇 채택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요. 한국의 채택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뭐 독일이나 그다음에 스페인, 스웨덴, 이태리 쭉쭉쭉 가면서 러시아까지 이렇게 오른쪽 빨간 화살표로 돼 있는 쪽이 이제 로봇 도입이 상당히 적었던 국가인데 여기에 대한 로봇 도입 수요가 증가할 거로 보이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산업용 로봇 판매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다소 조금 막 올라가다가 조금 정체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후에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증가 모멘텀을 만들 수요가 결국 미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KB증권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스마트 로봇 시장 규모인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올라옵니다. 특히 지금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이제 산업 쪽보다는 이제 커머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지던셜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올라온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스마트 로봇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한식집이나 다른 음식점 가도 저도 이렇게 보면은 배달 로봇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서빙 로봇들. 네,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다 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산업 쪽에서 이제 자동차 이쪽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어요. 다음 표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로봇 설치량을 보여주는 표인데 산업군을 보면은 사실은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상당히 조금 빠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워낙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하긴 한데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메탈, 그다음에 머시너리, 그다음에 플라스틱, 케미컬 프로덕트, 그다음에 푸드 그다음에 일렉트로니컬, 그다음에 올 아더스,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딱 쭉쭉 보면 아마 로봇 관련된 부분, 자동차 부분을 뺀 나머지 산업, 그러니까 그 외 부분은 대부분 다 설치량이 증가될 것으로 미국 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로봇 증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산업용에서 이제 의료용까지 가고 있고 수술 로봇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 뭐죠? 그 인건비를 줄이려면 그쵸. 사람을 조금 자르고 이렇게 로봇 쪽으로 가는 산업이 또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지 못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쵸. 산업이 좀 급속도로 그쪽으로 좀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하여튼 그 1950년대 맹장 수술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의사 간호사 해갖고 총 한 20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뭐 30년 지나서 또 한 20년 지금 이제 거의 뭐 기계가. 한 2명 정도 네, 의사나 간호사나 그냥 점점 이제 이런 의료 로봇 같은 것도 이제 가격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쵸. 그게 뭐 하여튼 몇십억 단위였던 것 같은데 할부가 되겠죠. 리스나.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몇몇 대형 병원들이 네.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본전 뽑으려면 또 한참 뭐 많이 되게 쓰긴 써야 된대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로봇 의료용 로봇들도 이제 가격이 어쨌든 좀 더 대수 늘어나면 좀 저렴해질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정교함이 또 다르니까요. 네, 또 사람들도 그 로봇에 대한 좀 불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좀 깨지고 이러면 그렇죠. 의료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로봇 수요가 좀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상장사 중에 로봇 관련주는 대부분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산업용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용이나 다른 쪽에 관련된 게 좀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데 네. 그러면 또 투자도 해야 되고 R&D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당장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있거나 아니면 일부 흑자인데 주가들이 이런 뭐 모멘텀을 갖고 또 주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자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아무튼 좀 전반적인 확산세가 이루어진다는 반응은 아까 뭐 자율주행은 조금 멀어 보이고 네. 로봇 산업은 조금 와 있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제 이런 관련된 쪽에서 뭐 큐렉소나 이런 쪽은 또 의료용인가요? 그게
또 수술 로봇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종목들도 조금은 스터디를 할 필요는 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의 로봇이 나와도 저희의 자리는 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요? 네. 근데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뭐 제가 하는 멘트들 뻔하거든요. 이게 몇 번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할 때마다 아유 저것도 저 정프로 저기서 저 얘기 하겠구나 싶으면 꼭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럼 보면 이제 좀 달라지세요. 제가 예. 그런다고 예측할 수 없게 알고리즘도 찾아갈 수 없고 AI도 예측할 수 없게. 그런 걸 과연 예. 제가. 그래서 아마 저도 빨리 로봇에게 이 자리를 만약에 물려주게 되면 좋은 로봇에게 한마디. 로봇이요?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나요? 그래 정프로 로봇 너가 이제 이 자리를 잘 차지하게 됐구나. 너는 월급 받지 마. 어머. 월급은 내가 받을게. 너는 일만 해. 나는 월급 받아서 놀러 다닐 테니까. 너는 그건 일 좀 좋네요. 열심히 좀 해주고. 네. 그리고 댓글 보고 너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댓글이 생각보다 아주 험악해. 싸. 많이 싸. 예. 너는 자. 싸게 가지 마. 네. 자, 그럼 바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싸게 네. 싸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